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변희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초 검찰은 변희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는데 법원에서는 형량이 더 높아진 겁니다. 많아진 겁니다, 형량이. 서울 남부지법은 언론인이면서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글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했던 이 사건은 법원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변희재 씨 역시 적극 다퉈보겠다고 정식 재판을 원했습니다. 변희재 씨는 지난 선고 공판에서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나오게 되면서 나오지 않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혹을 때려 했던 건데 혹에 혹을 또 다른 꼴이 됐습니다. 변희재 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반사회적 온라인 집단으로 낙인 찍힌 일베 등에서 변땅크로 칭송받고 있는 변희재 씨 아닙니까? 반성하자니 너무 초라하고 그렇다고 더 나가자니 상대 측은 절대로 그냥 끝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아울러 김미화 씨, 이재명 성남시장 등 꼭 혼쭐을 내겠다는 명망가들이 번호표를 들고 줄 서 있고, 활로가 딱히 보이지 않는 변희재 씨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휴가로 일주일 대신 진행하고 있는 저는 김용민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손아재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그렇게
난해하거나 혹은 힘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아픔에 공감한다면 아프지 않게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죠. 마음이든 몸이든 말입니다.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뭐가 맞아? 우리 최희연 PD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시 반부터 고생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밤까지 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고, 공감만 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뭔가 좀 보상이 좀 확실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 능력이 부재한 사람들,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요새 들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일베도 그렇지만요. 오늘 그 헤럴드 경제 보셨습니까? 그 신문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 SNS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인 서울시의회 수석 전문위원이 직원들에게 성폭력 발언과 욕설을 수시로 해왔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박모 수석위원이 출근하는 자신을 똑바로 보고 인사하지 않은 직원에게 이 땡땡이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옆에 있던 6급도 인사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리에 가서도 화가 안 풀렸는지 이 땡땡 목을 비틀어 버려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뭐 들어오는 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정도가 좀 심합니다. 을지훈련 첫날 비상훈련 소집일에는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킨 다음 직원들이 준비한 조개 스프를 보고서는 이건 뭐 방송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음담패설, 이건 뭐 음담패설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성희롱 발언, 성폭력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브리핑하면서 백성민자의 뜻에 유목민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하니까 유목민은 변방에 사는 몽골족 같은 오랑캐를 뜻하는데 네 애비 애미가 오랑캐냐 이러면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한 번은 또 한 직원이 휴가계를 냈다고 하니까 어떤 땡땡이 월요일 화요일 휴가 쓴다고 했어. 땡땡 미친 거 아니야. 너 키가 몇이야. 키도 작은 놈이 똥배도 나오고 확 배를 갈라버려. 땡땡. 전 직원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박원순이는 나쁜 놈이다. 개방직을 전부 자기 사람 심어놓고 있다라면서 박원순이는 서울대 공원에서 데려가야 한다 라면서 원숭이로 이렇게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의회 안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서울시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권한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조사권도 있기 때문에 갑 중에 갑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서 항의도 못한 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헤럴드 경제에 실렸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 보도가 나간 다음 SNS는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박모 전문위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직을 요청하는 청원도 시작이 됐고요. 네. 이 사람을 면직시킬 권한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의회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죠? 적당히 넘어가면 공범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강윤의 오늘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바로 한국일보의 에이스 양정대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왜? 저는 우리 양정대 기자님의 바이라인만 보면은 그 기사는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사에는 뭔가 큰 야마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만 뭐라고 하죠? 핵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청와대 때문에 사실 세월호 유족과 새누리당의 대화가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점은 사실 양 기자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현장에서 생생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마다 하여튼 정치권의 그 맥락 또 배경 이런 것들까지 다 알 수 있게 돼가지고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아니 하여튼 제가 어려워서 충분히 사례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나마 이렇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렇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요. 새누리당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는데 어떤 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해당 의원이 검찰소에 성실히 응하고 또 영장실질심사를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가서 받겠다. 예.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예. 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돼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가 과하다 이런 건데요. 예. 사실 엄밀히 좀 따져보면 일리가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 실질 심사 이제 일정이 정해지면 이 법원 쪽에 이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한 차례 혹은 한두 차례 연기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서 연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행 시스템,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예.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 실질심사 기획이 정해지면 곧바로 이 체포동의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네. 이 본회의가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체포동의안을 내게 돼 있고, 예.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네.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체포동의안이라는 명칭 때문에 조금 어감에서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그 판단이 아니고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보낸다. 이제 예. 이런 거를 가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체포라고 하는 게 48시간인가요? 그렇게만 그렇죠. 묶어둘 예,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실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 그리고 지역 의사를 대변하는 기회가 박탈된다, 이런, 그러니까 설명들은 사실은 이런 주장들은 좀 다소 좀 과한 주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기껏 해봐야 며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할 때, 예. 이 해당 의원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 마치, 혐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돼버렸다. 예.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일견 타당 완전히 100%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예.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체포동의안 어제 부결 사태에 대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리고 그 여론이 들끓고 있으면 단순히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이 정부 여당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서 지금 진한 여론이 폭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예. 이 관련법의 개정 문제는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진작 필요하다면 했어야 맞는 거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예.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얘기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 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 혹은 대응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만약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단적인 예가 2년 전에 2012년 7월 중순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이 한번 부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는 이한구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가 이름도 비슷하죠. 이한구 원내대표가 그 다음날 곧바로 예.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게 예. 생각해보면 2012년 7월이면 예. 바로 대통령 선거를 그러니까 5개월 앞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치권에서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기 시작하던 때죠. 그렇죠. 사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죠. 그 그렇죠. 시점이면은. 예, 예. 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던 시점이고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 예. 네.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사실은 예. 큰 선거에 예. 이 대선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말년병장 그렇죠. 같은 심정으로 예, 임해야 될 그렇죠.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730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는 사실 내후년 총선 때까지 거의 뭐 1년 한 8개월 정도 지금 큰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들이 정말 철면피 같은 짓을 해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 비난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뭐 고개를 숙이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 괜히 체포동의안 상정 신청을 해가지고 망신 주지 말고 이렇게 열심히 조사받겠다는 사람 그 사람까지 체포동의안 이렇게 요청하지 마라. 뭐 그런 걸로 이제 관련법을 정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참, 이 양반들 진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주장이 뭐 아주 100%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사실은 체포동의안 문제,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 과거에 이 군사정부 하에서 사실은 이 야당 의원들이 투쟁을 통해서 사실은 따내온 특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검찰의 사정 혹은 이제 정치적 수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치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의 뭐 부분을 좀 소지를 차단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정치권이 이 비리 혐의를 저지른 동료 의원들을 감싸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예.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예.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하나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엄밀히 또 한번 들어가 보면 예.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예. 어느 검찰 수사를 받는 뭐 파렴치범조차도 예.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되는 문제냐? 예.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분명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 그 문제가 정말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특별한 현안들이 없을 때 법 개정을 했었어야죠. 예. 그때는 마치 이거 손대면은 불체포 특권 유지하려는 세력이다라고 비판받을 게 두려워서 가만히 뒀다가 이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 네. 마치 우리는 이게 제도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 우리 제도 고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 정말 참 표현 한 번 더 드리자면 철면피 같은 행태에 네. 다름 아니다 이렇게 봐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작년 9월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병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말인데요. 네. 새누리당 정권은 화장실 정권이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또 생각이 났고요. 참 그러니까 선거 때만 잘하면 된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선거 때만 잘하면 그때만 이렇게 잘하는 척하면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정당이 돼버리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예. 기자들하고 했던 얘기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면요. 예. 아마 뭐 어디서 기사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예. 내일 아침에 날지도 모르겠는데 예.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제 기자들하고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잠깐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이제 차담을 했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어제 송강호 의원 그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결국은 혁신을 소리 높여 외쳐온 김무성 대표의 혁신 드라이브에 좀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 농반 진반으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받아 넘겼다고 해요. 아, 예. 혁신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예. 이전에도 뭐 혁신위원회니 뭐니 이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예. 다 용두삼이 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야당 대변인 논평이 아니라 당사자인 여당 대표가 말입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커피 마시면 아이고 뭐 한잔하면서 한 얘기라는데요.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혁신의 어떤 그런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쇼다. 아, 이걸 자인한 꼴이네요. 뭐 좀 과하게 해석을 하자면 예. 그걸 자인했다고 해도 뭐 크게 할 말은 없을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또 이렇게 또 확인 사살까지 해주시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예. 자, 양 기자님, 그 다음 사안을 한번 좀 짚어보면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추석 지나서 연 다음 이미 그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을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이른바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 법안을 세월호 관련법에 그 얽매지 말고 그것과 분리해서 우선 처리하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요지는 그런데 예. 실제로 이제 정의화 의장이 그 제안한 예. 뭐 내용들을 쭉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지금 현재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법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고 국회의장이 결정을 해서 이제 의사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예. 이미 지금 그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한 9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들 법안은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고 본회의에 올려져 있고 이제 본회의에 그 의사 일정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하기만 하면 되는 법안이니 예. 이들 법안이라도 좀 먼저 처리하자. 예.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국회를 이끌고 있는 국회 수장의 입장에서는 예. 그동안의 법안들이 너무 단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언제부터 처리가 안 됐죠? 한 건도? 5월 이후에 사실은 본회의가 열려서 제대로 법안이 처리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회 수장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 이런 법안들이라도 이제 먼저 처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미뤄 짐작하는 거고 뭐 확인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미뤄 짐작하는 건데 오늘 그 재밌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점심 시간에 뭐 밖에서 같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 앞에서 국회 바로 본회의장 앞에 그러니까 국회 이제 본청 들어가는 입구에서 만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에 그리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 셋이서 같이 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의장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뭐 점심을 셋이 먹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되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던데 그 이후에 어쨌든 정의화 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에 그렇게 이제 15일 날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정의화 의장의 제안은 그것뿐만 아니고 아직 의사일정을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확정이 안 됐으니 내일까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좀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 이거 하나 하고 세월호 특별법 부분을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화 의장의 말은 뭐 요약을 해보면 다음 주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특별법 협의를 꼭 하고 이것까지 가급적이면 세월호 특별법까지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하고 다른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자. 그게 만약에 네. 특별법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예.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 이런 제안을 한 셈입니다. 예. 당연히 새누리당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하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여지를 남겼다고는 하는데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어쨌든 사실상 내일부터 이제 실질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의 변화 그리고 전국적인 민심이 또 서로 뒤섞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 중후반에 예. 어떤 여론이 형성돼서 정치권에 압박이 될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월호 특별법의 인생 네. 이렇게 구도를 끌고 가려는 정부 여당의 전략에 야당이 정부 여당은 민생 얘기하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얘기하는 등 네. 이런 구도가 되면 네. 그다지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감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정치인들 모두가 여야 모두 좀 생각들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도 기자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장의 생생한 소식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 힘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또 여러 시츄에이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양질의 브리핑 우리 양정대 한국일보 차장의 정가산책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눈 딱 감고 규제를 없애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 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나왔는데요. 은수미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같은 하늘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국은 경제성장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특히 비정규직 등 서민의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자살이 늘어난다는 자살 친화형 경제성장 모델로서 한국을 언급한 연구 논문까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니 가계소득 늘리겠다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배당소득을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배당소득을 30-40%는 한국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가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는 금융이나 기업 법인들이 가져가고요. 세 번째로는 대주주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대주주들은 100억, 200억 연간 소득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얼마냐? 연간 꼴랑 평균 10,000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000원 우리가 서민들이 투자했던 서민들이 가져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냐면 청년들은 알바로 일해야 되니 미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30, 40대가 되면 정규직의 경우는 정리해고, 희망퇴직, 구조조정으로 잘리고 아니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도 요즘 간접고용, 아웃소싱 하청으로 몰려서 이번에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귀성도 못하고 지금 거리에 나앉아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미 수백 명씩 있습니다. 이게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결국 60대, 70대가 돼서 노후빈곤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민의 불안정, 비정규직들의 불안정을 개선시키는 것이 경제성장 엔진을 다시 구동시키는 방법일 텐데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말한 그런 규제 완화에는 서민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을 늘려주고
자살을 없애고 공적연금을 활성화시키고 사회보장을 확대시키겠다는 언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업과 이윤을 위한 경제 활성화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박근혜법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민생에 대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보장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種特殊的旅遊。近年来呢，出国旅遊。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이게 보니까 출근길이라고 나왔네요. 예. 어떤 분들한테는 출근길이죠. 지금 이 시간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바꿔야 되겠네요. 예. 장혜림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외신에 비춰진 대한민국은 또 어떤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될 국제 뉴스는 무엇인지 또 짚어주실 텐데, 미국 법무부가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 50만 달러를 몰수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 법무부는 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펜실베니아주 회사에 투자한 50만 달러를 추가로 몰수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일 밝혔습니다. 네. 법무부는 전날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몰수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 씨의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법무부의 형사국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 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1997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와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세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또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자신들의 자금 도피토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두환 씨에게 며느리가 2명이죠. 우선 그 첫째 전재국 씨, 의 부인 정도경 씨라고 있는데, 정도경 씨, 이분도 여간 베일에 쌓여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인지 아니면 전재국 씨의 동생 전재용 씨, 전재용 씨의 부인은 만인이다 하는 그분 아닙니까? 박상아 씨. 박상아 씨 같죠? 잘 모르겠네요.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전에 전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을 몰수한 바 있었잖아요. 네. 추가 몰수라면은 당연히 그러면 전재용 씨와 유관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박상아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전재용 씨 소유였다가 팔린 주택의 매각대금 일부인 72만 6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냈었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전 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12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네. 이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고요? 네.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뒤끝이 참 장렬하네요. 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질긴 인연, 1라운드에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담처럼 한마디 좀 하자면은, 박상아 씨가요, 연극 무대에 섰던 연극인 출신인데요. 한참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슈퍼모델의 선발이 되는 바람에, 네. 그날로 바로 연극을 그만두고요. 연극할 사람이 없잖아요. 당시 주연 배우였는데. 네. 그 주연 배우 자리를 꿰찬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여진 씨라는 거예요. 김여진 씨가 그렇게 해서 연극 무대에 데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김여진 씨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네. 여간 참 김여진 씨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또 진보적 운동가로서 또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역을 김여진 씨도 하고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씨도 했다. 참 그게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일본 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강요 대부분이 우익 성향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짐작은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로 출발한 아베 내각의 강요 대부분이 우익 성향 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 2기 내각 강요 19명 중 아베 총리를 포함한 15명이 우익 단체인 일본 회의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본 회의는 보수 종교단체와 문화인 그리고 옛 일본군 관계자 등의 통합단체입니다. 예. 이들은 집단자위권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힘쓰면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큰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거나 신사참배를 해온 이들도 있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도 다 우익 성향 아닙니까?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또 다 친일 성향인 것 같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취임하자마자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나다 토모미 신임 정무조사회장이 어제 취임하자마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나다는 허위에 의해 실추된 국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나다는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파에 속하는데요. 2007년 6월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군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면 광고를 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네.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기본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그 인간의 기본됨이 안 된 인간들이 한국과 일본의 수장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는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평화안을 제시했죠. 야, 이건 뭐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하네요, 보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7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과 정부군의 교전 중단과 구호물자 전달, 그다음에 조건 없는 포로 교환 그리고 국제감시단의 파견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게시판에 정정을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슈퍼모델이 아니라 슈퍼 탤런트. 네. 당시 또 이상호 기자도 함께 그때 네네. 이렇게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합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참 박성아 씨는 그 페이스북에 그 왜 알 수도 있는 친구 하면은 진보 인사들이 참 많이 뜰 것 같아요. 박상아 씨. 다시 푸틴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이 푸틴의 이런 평화 계획에 대해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 국가들까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네, 아르세니 야체뉴크 죄송해요. 왜 웃어요? 아르세니 야체뉴크 네, 너무 재밌어서요. 우크라이나 총리는 예. 푸틴 대통령의 평화안이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국제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테러 제재를 피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인데요. 예. 야체뉴크 총리는 러시아는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노르망디 등에서 합의했던 것들을 무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요. 네. 푸틴의 복잡한 계획이 없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자국 군대를 철수하기만 한다면 그곳에 평화가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도 푸틴의 이런 평화 계획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로 한번 가보죠.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을 싫어한다. 뭐 이런 내용의 폭로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 사회당 소속인 올랑드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네. 올랑드와 사귀다가 올해 초 그와 헤어진 트리에르 바일레가 밝힌 건데요. 애인이었군요. 네, 예. 전 애인이었죠. 예.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는 그녀가 쓴 이젠 감사해요라는 제목의 회고록 출간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간으로 3일 예. 책의 일부 내용을 입수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기자 출신인 트리에르 바일레는 2000년대 중반에 올랑드를 만났고요.
올랑드가 당시 동거녀와 헤어지자 그와 9년간 같이 살았는데요. 네. 2012년 올랑드가 대통령이 되면서 영부인이 된 셈이었지만 예. 올해 1월에 올랑드가 그 여배우 줄리 가에와 만나는 게 공개되면서 그와 결별했습니다. 예. 트리에르 바일레는 그 후 올랑드에게 당신이 나를 파멸시킨 것처럼 나도 당신을 파멸시키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부숴버리겠어. 뭐 이거군요. 한마디로. 네. 예. 예. 사르코지 대통령도 뭐 부인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헤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참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잘 나갈 때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를 찾는 것, 뭐 찾는지 차였는지 어쨌든 결별하는 것을 두고는 남자가 나쁜 놈으로 몰립니다. 예.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 나쁜 놈이라고 저 잘 나가니까 여자 찾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히는데 프랑스와 대통령 네 여간 참 전 애인이 이렇게 폭로를 한 거군요. 가난한 사람을 네. 싫어한다 이렇게 자나깨나 전 애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헤어졌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자, 네 그 회고록에 이제 그 내용을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가난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표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고 어떤 내용입니까? 트리에르 바일레는 올랑드는 부자를 좋아하지 않는 척을 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좌파 정치인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이빨 빠진 권력이 없는 이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자신의 유머에 큰 자부심을 보였다고 썼습니다. 네. 트리에르 바일레는 또 올랑드가 노동자 계층 출신인 자신의 부모에 대해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헤어진 연인과 사적으로 나눴던 대화를 폭로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미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10%대의 올랑드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참 뭐랄까요. 이 헤어진 연인이 진짜 그 사람한테 만정이 떨어지고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면은 언급 자체를 안 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언급하는 거 보면은 전 애인이 올랑드에 대해 뭔가 좀 미련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게 되는데 말이죠. 그건 확인 못하죠. 네, 그거는. 예. 예. 뭐 그것까지 확인하면은 정말 이건 뭐 어마어마한 또 출연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광호 의원, 표결에 앞서 한마디. 결코 저는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부결된 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고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 없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상 방탄국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탄은 방탄이야.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당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는 저희들은 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탄국회 따위는 없다고 큰소리 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부결 직후엔 본인의 보수의 의원들이 아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호재 만난 새정치연합. 대변인 2명이 출격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말로는 방탄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습니다.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드릴 말씀이 없긴 왜 없으십니까? 당론 없이 개별 의원 판단 운운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철폐를 감싸고 돈 새누리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개별 의원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중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밑도 끝도 없는 계산 방식으로 야당을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밑도 끝도 없는 물귀신 작전일까? 정의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자.
표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의 수는 1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불과 73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비리위원 구하기에 여야 따로 없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광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출합니다.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또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밝혀서 민영화 논란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런 에너지 민영화의 눈을 부릅뜨고 계신 분이시죠.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일정이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오늘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참석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전력산업,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민간이 진출해야 된다. 예. 사실 이런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하신 얘기는 아닙니다. 예.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 쪽에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소위 얘기하는 민영화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생산되는 전력의 97%가 한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현재는 한 3% 정도만이 이제 그 민간 발전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를 더 많이 늘리겠다. 그래서 지난 이제 제가 숨이 조금 차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 지난 이제 6차 전력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2012년도 선거가 끝난 직후에, 통과됐던 전력 계획 때, 민간 발전사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대거 넣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민간 발전사가 늘어나고 있던 차에 이런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민간 발전 비중을 더 높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민간 사업자의 그 전력시장 참여가 그동안 제한되어 있다 보니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게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인데요. 겉으로는 기업과 가정을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공재보다는 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전형적인 이제 시장 경제적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가격이 내려갈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아무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큰 발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심해지면은 처음에는 마치 싸는 것처럼 효과가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독점이 돼버리고 많은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사실 얼마 전에 했었죠. 우리가 통신 사업을 민영화하면서 경쟁에 따라서 더 싸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제 각 통신 사업자들이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한전이 보유한 전력 소비 빅데이터를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라. 이런 말도 했고 당장의 수익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상징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금융 등을 적극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빅데이터를 한국전력이 사실은 뭐 지금 지분이 많이 매각이 돼서 공기업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공공재산 아닙니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루 동안 집에서 쓰는 전기 양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역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이 집에는 어떤 가전제품이 있고 식구가 몇 사람이 살고 앞으로 어떤 걸 구매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낮 시간에 전기 쓰는 양이 적다. 여기는 전부 다 낮 때는 다 출근을 했거나 밖에 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특정 시간, 예를 들면은 인기가 많은 드라마 시간에 전기 사용료가 갑자기 늘어난다. 이거는 그 시간대에 그 TV를 보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일종의 그 광고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미 광고 상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도둑이 그 정보 입수하면은 이때 털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런 정보를 팔 수도 있도록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정보 때문에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지금 다 중국에 지금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보다 더 위험한 정보들이 이제 사고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한 겁니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서 한 이야기 같진 않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보다도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했는지. 제가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대표님, 오늘 발언으로 에너지 민영화 정책이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에너지 관련 민영화 구상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발전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빅데이터 문제도 그렇고 그 전기 판매업 지금 모든 전기는 다 한전으로부터 구입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예를 들면은 그 한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GS 전력 내지는 포스코 전력 이런 데서도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 경쟁업체들이 많아지면은 값이 싸지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통신 업체가 많아졌다고 해서 가격이 싸진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일종의 착시 효과가 일시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고 결국은 독과점 형태로 가는 거 아니겠냐. 특히 한국과 같이 몇 개의 재벌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형태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된 형태의 경쟁도 안 되고 결국은 재벌을 위한 특혜 형태로만 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지금 현재 비슷하게 이쪽 보통 배전이라고 그럽니다. 배전 또는 전력 판매 분야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분야를 민영화해야 된다는 연구가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에너지 민영화의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국민의 삶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한번 좀 진단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전력 판매 분야를 한전 독점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준비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것 같고 또한 빅데이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부가 정보를 사고 파는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되게 높아 보이고요. 더 크게는 지금 주로 이제 한수원이라고 얘기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거기를 지금 나누자라는 한수원을 분할하자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할하면은 한수원이든 다른 이제 화력 발전을 하는 이제 공기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앞으로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고리원전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는데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몇 주 사이에 김무성 대표가 계속 그 유사한 발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나는 어쨌든 원자력을 믿는다라든가. 예. 무조건 믿는다. 예. 무조건 믿는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셨고요. 예. 사실은 그렇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저는 찍혀서 지금까지 한수원 비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발등을 제대로 못 찍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등을 찍혀서 정말 큰일이 나봐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겠나. 네. 너무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